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 세 번째 이야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이야기입니다. 그럼 책 속의 길을 찾으러 가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내 유년 시절을 섬세하고 다정한 순간들로 회상해도 좋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호해주는 안정된 환경에서 내 안의 사랑스러운 본성을 마음껏 즐겁게 드러내며 생활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가 자기 자신에게 이루려고 걸었던 발자취들에만 집중하고 있다.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휴식, 마법처럼 행복하고 평화롭던 순간들을 잊은 건 아니지만 그것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광채로 남겨놓겠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 관해서는 어떤 새롭고 낯선 일들이 닥쳐와 나를 앞으로 내몰고 찢어냈는지만 이야기하겠다. 이런 충격들은 언제나 다른 세계에서 왔고 두려움과 강요와 양심의 가책을 동반했으며 내가 계속 머물고 싶었던 평화로운 상태를 언제나 놀랄 만큼 혁신적으로 뒤흔들었다. 밝은 세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도록 숨겨야 할 내 안의 본능적 충동을 느끼는 시기가 왔다. 누구나 그렇듯 내 안에서 성의식이 서서히 눈을 뜬 것이다. 그것은 적이나 파괴자처럼 금기와 유혹과 죄악으로 나를 덮쳤다. 호기심이 찾아내려는 것, 꿈과 욕망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것, 말하자면 사춘기의 거대한 비밀은 쉼터 같은 유년 시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남들처럼 행동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면서 아이처럼 구는 이중 생활을 했다. 내 의식은 세상이 허용하는 밝고 익숙한 세계에 살면서 어렴풋이 보이는 새로운 세계를 부정했다. 하지만 은밀한 꿈과 충동과 갈망의 세계는 바로 옆에 있었다. 내 의식이 둘 사이에 필사적으로 세운 다리는 점점 위태로워졌다. 내 안의 유년 시절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듯이 나의 부모님도 깨어나는 삶의 충동에는 도움을 주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도 없었다. 그분들은 다만 한없이 세심하게 내 가망 없는 노력들을 도와줬을 뿐이다.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기에 부모님을 비난할 마음은 없다. 나를 관리하고 내 길을 찾는 것은 나 스스로 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여느 명문가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 문제를 잘 해내지 못했다. 누구나 이런 위기를 겪는다. 평범한 사람에게 이것은 인생의 분기점이다. 자기 삶의 욕구가 주변 세계와 가장 극심하게 부딪히고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때 전 생애에서 딱 한 번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경험한다. 유년 시절이 공허해지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곁을 떠나려고 하면 돌연 고독과 죽음처럼 치명적인 추위에 휩싸이는 것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낭떠러지의 영원히 매달려 있고 평생 동안 고통스럽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잃어버린 낙원의 꿈에 달라붙어 있다. 그것은 모든 꿈 중에서 가장 고약스럽고도 치명적인 꿈이다.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가자. 내게 어린 시절의 종말을 알린 감정들과 꿈의 모습들은 여기서 이야기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 이 다른 세계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옛날에 프란츠 크로머였던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 안에 숨어 있었다. 그로써 밖에서 온 다른 세계도 다시 나를 지배하는 힘을 얻었다. 크로모 사건 이후 여러 해가 흘렀다. 내 삶에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극적인 시절은 이미 아주 멀어졌고 짤막한 악몽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쓰러져 버렸다. 프란츠 크로머는 벌써 오래전에 내 삶에서 사라졌다. 그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내 비극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 즉 막스 데미안은 내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변두리에 머물며 눈에 띄기는 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아주 천천히 다가와 다시 힘과 영향력을 발산했다. 그 시절 내가 데미안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나는 1년 남짓 그와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그를 피했고 그는 절대로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았다. 언젠가 한 번 마주쳤을 때 그는 내게 끄떡 인사를 했다. 그의 친절함에 조소나 아이러니가 담긴 비난의 섬세한 울림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드문드문 들기는 했지만 그건 그냥 내 공상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와 함께 경험한 일, 그리고 그가 당시 내게 행한 그 이상한 영향력은 모두 잊은 듯했다. 그의 모습을 찾아본다. 돌이켜보면 그는 그곳에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혼자서 또는 상급생들 사이에서 학교에 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가 자신만의 공기에 둘러싸여 자신만의 법칙에 따라 살면서 낯설고도 고독하고 조용히 마치 별처럼 그들 사이를 걷는 모습이 보인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기 어머니하고만 가까웠는데 어머니와도 아이가 아니라 어른처럼 지내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그를 가능하면 가만히 두었다. 그는 좋은 학생이긴 했지만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따금 우리는 소문으로 그가 선생님에게 했다는 어떤 한마디, 어떤 비꼬는 말이나 말대꾸 따위를 들었다. 그런 말들은 날카로운 도전이나 아이러니라는 면에서 더 바랄 나위가 없었다.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게 어디였던가? 그래, 다시 거기다. 우리 집 앞 골목길이다. 어느 날 거기 서 있는 그가 보였다. 손에 공책을 들고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현관문 위에 달린 새가 새겨진 낡은 문장을 스케치했다. 나는 창가의 커튼 뒤에 숨어서 그를 지켜보았다. 깊은 경탄을 품은 채 그 섬세하고 차갑고도 밝은 얼굴이 문장을 향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 연구자나 예술가의 얼굴이었다. 무언가를 아는 눈길에 탁월하고 의지력이 가득한 이상할 정도로 밝고도 냉담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보인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길거리였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쓰러진 말 한 마리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말은 여전히 농부의 수레와 연결된 끌채에 매여 탄원하듯 탄식하듯 벌린 콧구멍을 공중으로 향한 채 헐떡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 피가 흘러 말의 옆구리 쪽 하얀 길먼지를 차츰 검은색으로 적셨다. 메스꺼움을 느끼며 눈길을 돌리는데 데미안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앞으로 나오지 않고 맨 뒤쪽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편안하고 상당히 우아한 태도로 서 있었다. 그의 눈길은 말의 머리를 향한 듯 했는데 다시 깊고도 고요하고 거의 광적인 하지만 냉정을 잃지 않은 집중력을 보였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당시 이미 의식 저 멀리서부터 아주 독특한 무언가를 느꼈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소년의 얼굴이 아니라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아니, 그 이상을 보았는데 어른의 얼굴도 아닌 전혀 다른 무엇을 보았고 아니면 알아챘다고 믿었다. 여자 얼굴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 듯 했는데 한순간 이 얼굴에는 남자나 어린이도 아니고 늙거나 젊지도 않고 1000살쯤 된 어딘지 시간을 뛰어넘은 우리가 사는 시간 단위와 다른 단위가 찍힌 듯 보였다. 짐승들은 그런 얼굴을 할 수 있다. 또는 나무나 별들은 당시 나는 그걸 몰랐고 지금 어른이 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느꼈던 것도 아니지만 그 비슷한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는 아름다웠고 어쩌면 내 마음에 들었고 어쩌면 역겹기도 했다. 그 어느 쪽인지도 판단할 수가 없었다. 다만 내가 본 것은 그가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짐승과 같았다. 아니면 유령이나 어떤 이미지 같았다. 그가 어떤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우리 모두와 달랐다.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다. 기억은 그 이상을 말해주지 않는다. 이것도 어쩌면 일부는 뒷날의 인상에서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몇 살 더 나이가 들고 나서야 마침내 다시 그와 가까워졌다. 데미안은 흔히 관습이 요구하는 대로 동갑내기들과 함께 교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곧바로 소문이 나돌았다. 학교에서는 그가 원래 유대인이다, 아니다, 이교도다라는 등 말이 많았고, 다른 아이들은 그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종교도 없다는 등, 질이 나쁜 허황된 종파에 속한다는 등 입방아를 찧었다. 그런 맥락에서 그가 어머니와 마치 연인처럼 살고 있다는 의혹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짐작건대 그는 여태껏 그 어떤 신앙 고백도 하지 않고 키워졌고, 이 사실이 그의 장래에 어떤 해로움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듯하다. 어쨌든 그의 어머니는 동갑내기들보다 2년이나 늦은 지금이라도 그에게 견진 성사를 받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는 몇 달 동안 나와 함께 견진 성사 수업을 들었다. 한동안 나는 그를 완전히 멀리했다. 나는 그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온통 소문과 비밀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저 크로모와의 사건 이후로 내게 남아있던 의무감이 분명 방해가 되었다. 게다가 당시 나는 나 자신의 비밀로도 벅찼다. 견진 성사 수업이 내게는 성 문제들에 대해 결정적으로 눈뜨던 시기와 때를 같이 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거룩한 가르침에 대한 내 관심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손상을 입었다. 종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내게서 멀리 떨어진 고요하고 성스러운 비현실 속의 일이었으며, 그건 아마도 무척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일이겠지만 절대로 당장의 문제도 흥부시키는 일도 아니었다. 반면 성적인 문제들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흥분시키는 일이었다. 이런 상태로 인해 수업에 갈수록 무심해지면서 내 관심은 다시금 더욱더 막스 데미안 쪽으로 향했다. 무언가가 우리를 결합시키는 듯 보였다. 나는 이 실마리를 가능하면 정확히 따라가야겠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 일은 이른 아침 수업 시간에 시작되었다. 교실에 아직 불을 켜놓았을 때였다. 종교 선생님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할 차례였다. 나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고 졸음이 와서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때 목사님이 목소리를 높여 집요하게 카인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순간 나는 뭔가가 건드리는 듯한 혹은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눈을 들자 책상 앞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데미안의 얼굴이 보였다.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맑은 눈길이었는데 그 표정은 비웃음 같기도 진지함 같기도 했다. 단 한순간 그가 나를 바라보았을 뿐인데 갑자기 나는 긴장해서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목사님이 카인과 그의 표에 대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면 깊숙이에서 그건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꼭 같지는 않다고 느꼈다. 그것을 다르게 볼 수도 있으며 거기에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어떤 깨달음이었다. 그 순간 데미안과 나는 다시 연결되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영혼의 어떤 공감 같은 것을 느끼자마자 그 느낌이 마치 마법처럼 공간으로도 옮겨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직접 꾸민 일인지 아니면 우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우연이라고 굳게 믿었다. 며칠 뒤 종교 시간에 데미안은 갑자기 자리를 바꿔 내 바로 앞자리로 왔다. 아침에 비참한 빈민 구호시설처럼 학생이 빡빡한 교실의 대기 속에서 그의 목덜미에서 풍기는 신선한 비누 냄새를 얼마나 기꺼이 들이마셨는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에는 그가 또 자리를 바꾸어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겨우내 그리고 봄이 다 가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다. 아침 시간이 사뭇 달라졌다. 더는 졸리고 지루한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 시간을 즐거이 기다렸다. 이따금 우리는 대단한 집중력으로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옆자리에서 오는 눈길 하나면 나는 특이한 이야기, 이상한 격언에 주목했다. 또 그가 보내는 다른 눈길,
아주 특이한 눈길 하나면 내게 경고를 주어 속으로 비판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매우 번번이 불량 학생이 되어 수업 내용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데미안은 늘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에게 점잖게 굴었고 나는 그가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큰 소리로 웃거나 짓거리는 것을 들은 적도 없었으며 선생님의 질책을 받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조용히 속삭임보다는 차라리 신호나 눈길로 나를 자기가 열중하는 일에 끌어들이곤 했다. 그런 일들은 때로 이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그는 학생들 가운데 누가 자기의 관심을 끄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그들을 연구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몇몇 아이들을 매우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업 시간 전에 그가 말했다.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내게 신호를 보내면 쟤하고 쟤가 우리 쪽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목을 긁을 거야 하는 식의 말들이었다. 수업 시간에 그 생각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다가 데미안이 갑자기 눈에 띄는 몸짓으로 나를 향해 엄지를 돌리면 나는 재빨리 그가 미리 지목한 학생을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그 학생은 마치 철사로 연결되기라도 한 듯 지정된 몸짓을 해 보였다. 나는 데미안에게 선생님에게도 그렇게 해보라고 졸랐지만 그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 내가 수업에 와서 오늘은 숙제를 못했으니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가 도움을 주었다. 목사님은 교리문답 일부를 누군가에게 암기시킬 생각이었는데 이리저리 살펴보던 그의 눈길이 죄의식을 띤 내 얼굴에 와서 멈추었다. 목사님은 천천히 다가와 나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내 이름을 입에 올리려다가 벼랑간 산만하고 불안해져서는 옷깃을 매만졌다. 그러고는 자기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데미안한테 다가가 질문하려다가 놀란 듯 몸을 돌려 멀어져서 한동안 기침을 하더니 다른 학생에게 질문을 했다. 이런 장난에 흥겨워하다가 나는 내 친구가 나한테도 자주 같은 장난을 친다는 사실을 차츰 알아차렸다. 학교 가는 길에 불현듯 데미안이 조금 뒤에서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돌아보면 틀림없이 그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바라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물었다. 그는 특유의 어른스러운 태도로 여유롭고 차분하게 기꺼이 알려주었다. 아니, 그가 말했다. 그건 할 수 없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걸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게 할 수도 없어. 하지만 누군가를 잘 관찰할 수는 있지. 그러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는 무슨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따금 상당히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돼. 그럼 다음 순간에 그가 무엇을 할지도 대개는 예측할 수가 있게 되지. 아주 간단한 이야기야. 사람들이 그냥 모를 뿐이지. 물론 연습은 필요해. 이를테면 나비들 중에서 어떤 나방 종류는 암컷이 수컷보다 개체수가 훨씬 적어. 나방은 다른 동물들처럼 번식을 해. 수컷이 암컷을 수정시키고 암컷이 알을 낳는 거야. 내게 이 나방 암컷 한 마리가 있다면 이건 자연 과학자들이 자주 하는 실험인데 밤에 수컷들이 이 암컷을 향해 날아오지. 그것도 여러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여러 시간이라니. 생각해봐. 수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도 수컷들은 모두 그 지역에 있는 이 한 마리 암컷을 감지하는 거야. 그걸 설명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 무슨 후각기관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훌륭한 사냥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찾아내 추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 알겠니? 그런 일들이 있지. 자연에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 다만 아무도 그걸 설명할 길이 없지. 하지만 이제 내 말을 들어봐. 이 나방 암컷이 수컷만큼 많다면 수컷들은 그토록 섬세한 후각을 갖지 못했을 거야. 그런 일에 훈련이 되어서 그런 후각을 갖게 된 거지.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주의력과 모든 의지를 특정한 데 집중하면 거기 도달하는 거야. 그게 다야. 내가 한 말도 정확히 바로 그 말이지. 어떤 사람을 충분히 면밀하게 바라보렴. 그러면 그에 대해 그 자신보다도 더 잘 알게 돼. 생각일기라는 낱말이 혀까지 올라와서
하마터면 그에게 옛날 크로모아의 장면을 상기시킬 뻔했다. 이것도 우리 둘 사이에 있는 이상한 일이었다. 그가 여러 해 전 한 번 아주 진지하게 내 삶에 개입했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암시하는 발언은 그나저나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마치 전에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만 같았다. 아니면 우리는 제각기 상대방이 그 일을 잊어버렸다고 굳게 믿는 것만 같았다. 심지어 함께 길을 걷다가 한두 번 프란츠 크로모와 마주친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눈길 한 번 교환하지 않고 그에 대해선 말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렇다면 의지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물었다. 내 말대로라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의지를 확고하게 집중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했잖아. 그런 말이 안 맞지. 내가 내 의지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내 의지를 멋대로 이것 또는 저것에 집중하게 할 수가 없잖아. 그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그를 기쁘게 하면 그가 늘 하는 행동이었다. 질문하다니 좋아.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사람은 늘 물어야지. 언제나 의심을 품어야 해.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해. 예를 들어 저 나방이 어떤 별이나 다른 어떤 곳에 의지를 집중하려 한다면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나방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지만 나방은 자기에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무조건 가져야 하는 것만을 찾아.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내지. 나방은 다른 동물에겐 없는 마법과도 같은 여섯 번째 감각을 발전시킨 거야. 우리는 동물보다는 물론 활동 영역도 크고 관심 분야도 더 많아. 하지만 우리도 비교적 좁은 테두리 안에 묶여서 거길 넘어가지 못해. 물론 이런저런 상상을 해볼 수 있지. 무조건 북극에 가겠다는 등의 공상을 말이야. 하지만 그 소원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있어야만, 정말로 내 존재 자체가 그 소원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그걸 강력히 원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그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내 내면으로부터 막을 수 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시도하면 그건 이루어진다. 내 의지를 순한 말처럼 부릴 수 있는 거야. 가령 내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는 안경을 쓰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그냥 장난일 뿐이지. 하지만 내가 지난 가을에 저 앞에 있는 내 의자에서 자리를 옮겨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을 때는 제대로 이루어졌지. 알파벳 순으로 나보다 앞에 있는 어떤 애가 여태 아파서 못 나오다가 그때 갑자기 나타난 거야. 누군가 자리를 내줘야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했지. 내 의지는 기회가 오면 곧바로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 내가 말했다. 당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 순간부터 너는 차츰 나랑 가까운 데로 왔거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넌 처음에 곧바로 내 옆으로 오지는 않고 내 바로 앞줄에 앉아 있었잖아. 어떻게 그런 거지? 그건 이렇게 된 거야. 처음 자리에서 떠나고 싶었을 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나도 정확히 몰랐어. 그냥 훨씬 뒤쪽에 앉아야겠다는 것만 알았지. 너한테로 가겠다는 게 내 의지였지만 나 자신도 잘 의식하지 못했던 거야. 동시에 내 의지도 함께 작용하면서 나를 도왔어. 내가 내 앞줄에 앉게 되니까 비로소 내 소원이 겨우 절반만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 나는 바로 내 옆에 앉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그때는 새로 들어온 학생도 없었는데? 없었지. 하지만 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재빨리 내 옆에 앉아버렸지. 나하고 자리를 바꾼 애는 그냥 놀라서 내가 그러도록 내버려 두었고 목사님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한번 알아채셨지. 나를 상대할 때마다 무언가가 은연중 마음에 걸렸던 거야. 내 성은 데미안인데 D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내가 아주 뒤쪽인 S자 쪽에 앉아있는 게 뭔가 맞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지. 하지만 그 사실이 의식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어. 내 의지가 그것을 가로막고 내가 언제나 방해하니까. 목사님은 거듭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나를 보면 궁리를 하기 시작했지. 선량한 목사님. 하지만 난 단순한 방법을 써. 그럴 때마다 더더욱 똑바로 그분의 눈을 바라보거든. 사람들은 되게 그런 걸 잘 견디지 못해. 모두 불안해져.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을 때
갑자기 아주 단호하게 눈을 들여다보는데도 그 사람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포기해라. 그 사람한테선 절대로 얻어내지 못하니까. 절대로. 하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어.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사람을 꼭 한 사람 알지만. 그게 누구야? 내가 재빨리 물었다. 그는 생각에 잠겨서 눈을 살짝 가늘게 뜬 채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눈길을 돌리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질문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때 데미안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그가 어머니와 무척 친밀하게 지낸다고 들었지만 정작 그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집에 데리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당시 나는 여러 번이나 데미안을 따라 내 의지를 무언가에 집중해서 이루어 보려고 시도했다. 나한테는 충분히 절박해 보이는 소망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 일에 대해 데미안과 이야기해 볼 배짱도 없었다. 내가 바라는 바를 그에게 툭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도 묻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종교 문제들에 대한 나의 믿음에 여기저기 구멍이 생겨났다. 하지만 나는 철저히 데미안의 영향을 받은 나의 생각과 전적으로 불신앙을 내세우던 동급생들의 생각을 뚜렷이 구분했다. 그런 애들이 몇몇 있었는데 한 분 하느님을 믿는 일이 우스꽝스럽고 인간의 품위에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둥, 삼위일체 이야기나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이야기 따위는 웃기는 일이라는 둥, 오늘날에도 그런 터무니없는 말들을 떠벌리다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둥의 말들을 하곤 했다.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도 의심을 품긴 했지만 내 어린 시절의 모든 체험을 통해 부모님의 삶과 같은 경건한 삶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이 품위가 없거나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오히려 나는 종교에 대해 전과 다름없이 깊은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다만 데미안 덕분에 어떤 이야기와 교리들은 더욱 자유롭고 개인적으로 더욱 장난스럽고 환상적으로 바라보거나 해석하는 데 익숙해졌다. 적어도 나는 그가 암시해주는 해석들을 늘 기꺼이 즐겨들었다. 물론 일부는 지나치게 과격했다. 카인 이야기 같은 게 그랬다. 한 번은 견진내 수업 중에 그가 더욱 대담한 관점으로 나를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었다. 선생님이 골고다 이야기를 막 끝냈을 때였다. 구세주의 순환과 죽음 이야기는 아주 일찍부터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린 소년 시절 이따금 이를테면 순환의 금요일 같은 때 아버지가 순환 이야기를 朗독해 준 다음이면 나는 마음 깊이 감동받아 이 고통스럽고 아름답고 창백하고 유령 같은 그러면서도 섬뜩하게 생생한 세계, 저 겟세마네와 골고다 언덕에서 살았다. 그리고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들을 때면 그 온갖 신비로운 전율을 간직한 비밀스러운 세계의 어둡고도 강렬한 순환의 광채가 나를 가득 채우곤 했다. 오늘날에도 나는 이 음악과 저 죽음의 칸타타를 모든 시와 예술적 표현의 정수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 수업이 끝날 무렵 데미안이 생각에 잠겨 이렇게 말했다. 싱클레어, 여기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읽고 혀로 음미해봐라. 뭔가 김빠진 맛이 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이야기 말이야.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세 개를 나란히 세우다니 대단해. 하지만 오직한 강도가 등장하는 감상적인 설교 이야기가 되고 말지. 애초에 그는 범죄자로 그가 뭐가 되었든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 그런 그가 이제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토록 눈물겨운 개성과 참회의 향연을 벌이다니. 무덤을 두 걸음 앞에 두고 그런 후회를 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응? 이거야말로 진짜로 성직자나 할 법한 이야기지. 감동덩어리에 극히 교화적인 배경이 깔린 달콤하고도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 두 강도 중에 한 명을 친구로 선택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믿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면 틀림없이 이 울보 회계자는 아닐 거란 말이지. 물론 아니고 말고
다른 쪽이 사나이인데다가 제 색깔도 분명해. 그는 자기 처지에서 보면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이따위 회개를 비웃고 그냥 제 길을 끝까지 가니까 지금까지 분명히 자기를 도와준 악마한테서 비겁하게 마지막 순간에 등을 돌리지 않는 거지. 그게 바로 제 색깔이고 성격이야. 그리고 이렇게 성격이 뚜렷한 사람이 성서 이야기에서는 무시를 당해. 어쩌면 그도 카인의 후손일지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는 몹시 당황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순한 이야기는 훤히 한다고 믿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가 그동안 이 이야기를 얼마나 나만의 생각 없이 얼마나 상상력도 환상도 없이 그냥 듣고 읽었는지 깨달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데미안의 새로운 생각은 내게 치명적으로 들렸고 내 안에 있던 생각들, 그 지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확고히 믿었던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으려 했다. 아니,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순 없어. 그게 가장 거룩한 이야기일지라도. 내가 뭐라 말도 꺼내기 전에 늘 그렇듯이 그는 곧바로 나의 거부감을 알아챘다. 나도 알아. 그가 체념하면서 말했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지. 너무 심각하게 여길 건 없어. 하지만 난 내게 뭔가 말하려는 거야. 그리스도교의 결함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 점이 여기 있어. 구약이나 신약에 나타나는 이 하느님이 특별한 형상이긴 하지만 원래 나타나야 할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지. 신은 선하고 고귀하고 아버지 같고 아름답고 높고도 다감한 어떤 존재다. 아주 좋아. 하지만 세상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그런 건 모조리 악마의 것으로 돌려버리지. 세계 이 부분, 이 절반이 그냥 꿀떡 삼켜진 채로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 거야. 그들은 신이 모든 생명의 아버지라고 찬양하면서도 생명의 바탕인 성생활 전체에 대해서는 그냥 뚝 침묵하고 여차하면 아예 악마의 일이라거나 죄악이라고 선포하고 있어. 난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아. 전혀 안 하지. 하지만 난 우리가 모든 걸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 인위적으로 반으로 나눈 다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절반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말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예배와 나란히 악마에 대한 예배도 드려야 해. 그게 옳다고 생각해. 아니면 악마도 속에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할 거야. 그래서 세상에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분 앞에서 두 눈을 질끈 감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지. 그는 평소와는 달리 상당히 격해져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다시 미소를 짓고는 나를 더는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 말은 내 어린 시절의 모든 수수께끼를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다. 내가 늘 속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 입 밖에 내지 못한 수수께끼였다. 데미안이 신과 악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신의 세계와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되는 악마의 세계에 대해서 한 말이야말로 정확하게 나의 생각, 나의 신화였다. 두 세계 또는 두 절반,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대한 생각 말이다. 내 자신의 문제가 곧 모든 인간의 문제고 모든 삶과 생각의 근원이 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갑자기 나를 뒤덮었다. 그 깨달음은 왠지 인정받는 듯한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긴 했지만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가혹했고 어딘지 알랄한 뒷맛을 남겼다. 그 안에는 책임의 울림이 이제 더는 아이가 아니며 홀로 서야 한다는 울림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그토록 깊은 비밀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줄곧 품어온 두 세계에 대한 내 생각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는 가장 깊은 느낌으로 내가 그에게 동의하고 그가 옳다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런 비밀 따위를 이용하는 일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욱 주의 깊게 내 말을 경청했고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만 눈길을 돌리고 말았다. 그의 눈에서 다시 저 이상하고 짐승 같은 시간을 넘어선 요소, 나이를 헤아릴 수 없는 요소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그 이야기를 언제 한 번 더 하기로 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만일 그렇다면 넌 네가 생각한 대로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걸 안다는 얘기지. 그건 좋지가 못해. 우리가 살아내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어. 넌 너의 허용된 세계가 단지 세상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목사님이나 선생님처럼 너도 그 두 번째 세계를 감추려 했지.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시작했다면 그 누구도 감출 순 없어. 그 말은 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하지만 나는 소리를 지르다시피 말했다. 금지된 추악한 일들이 정말로 있어. 그건 너도 부인하지 못할 거야. 그것들은 금지되어 있고 우린 그걸 포기해야 해. 세상엔 살인과 온갖 악덕이 있다는 걸 난 알아. 하지만 그것들이 존재하니까 나도 가서 범죄자가 되라는 말이야. 오늘은 이야기를 다 못하겠다. 막스가 달래듯 말했다. 넌 누군가를 때려 죽이거나 아가씨를 강간하고 살인해선 안 돼. 물론 안 되지. 하지만 넌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 원래 무슨 뜻인지 깨닫는 경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 그냥 진실의 한 조각을 맛보았을 뿐이야. 다른 것도 더 나타날 거야. 이 말을 믿어. 예를 들면 넌 대략 1년 전부터 마음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강력한 어떤 충동을 느껴왔을 거야. 그리고 그건 금지된 것에 해당하지. 그리스 사람들과 다른 많은 민족들은 반대로 이 충동을 신적인 것이라 여겨 큰 축제를 베풀어 숭배했어. 그러니까 그 무엇도 영원히 금지된 것은 없어. 바뀔 수 있는 거지. 오늘날에도 누구든 목사님 앞에 서서 여자와 결혼만 하면 그 여자랑 잠을 자도 되지. 다른 민족들의 경우엔 달라. 오늘날에도 말이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각기 무엇이 허용된 것인지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거야. 자기에게 금지된 것을 말이지. 물론 금지된 것을 전혀 행하지 않고도 대단한 악당이 될 수도 있지. 그 반대도 가능하고. 그것은 본래 그냥 편안함의 문제야. 너무 편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금지된 그대로를 따르지. 그게 편하니까. 다른 이들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 계율을 느껴. 그러면 모든 명망 있는 사람이 매일 행하는 일들이 그에게는 금지가 되기도 하고 또 보통은 언급되어 있는 다른 일들이 허용되기도 해. 누구나 스스로 홀로 서야 하니까. 그는 갑자기 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후회하는 듯 말을 멈추었다. 나는 당시 이미 그가 느낀 감정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다. 그토록 편안하게 그리고 겉보기로는 경솔하게 자기 생각들을 털어놓곤 했지만 그는 언젠가 말했듯이 그냥 말하기 위해서만 하는 대화를 죽도록 참기 힘들어했다. 그런데 그는 내게서 진짜 관심 외에도 세련된 수다에 대한 지나친 즐거움, 지나친 장난 혹은 그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완벽한 진지함의 결핍을 느꼈던 것이다. 앞에 이미 쓴 마지막 말, 완벽한 진지함을 다시 읽자니 또 다른 장면이 불현듯 다시 떠오른다. 내가 아직 절반은 아이이던 시절에 막스 데미안과 함께 경험한 가장 강렬한 장면이다. 우리의 견진예가 다가오면서 종교 수업의 마지막 몇 시간에는 최후의 만찬을 다루었다. 목사님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기에 그는 열의를 다했다. 이 시간에는 무언가 성스러운 분위기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견진 성사를 위한 수업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내 관심은 전혀 다른 데 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 친구 개인에게 가 있었다.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음을 선언하는 견진예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약 반년에 걸친 이 종교 수업의 가치는 우리가 여기서 배운 내용이 아니라 데미안과 가까이 하면서 받은 영향에 있다는 생각이 피할 길 없이 밀려들었다. 나는 교회에 받아들여질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 곧 사색과 개성의 교단에 받아들여질 준비가 된 것이다. 지상 어딘가에 분명히 그런 교단이 있을 테고 내 친구가 그곳의 대표 또는 사절일 거라고 느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밀어내려고 했었다. 그 온갖 일에도 불구하고 견진의 행사를 어느 정도 품위 있게 치르려고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품위가 나의 새로운 생각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나는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생각은 이미 있었고 그것이 다가오는 교회 행사에 대한 생각과 작심 결합되었다. 결국 나는 이 행사를 남들과 다르게 치르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데미안에 의해 눈뜨게 된 사유세계로의 입문을 의미했다. 데미안과 또다시 뜨거운 토론을 벌인 것도 이 무렵이었다. 문답 수업시간 직전이었다. 데미안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조숙한 척, 잘난 척하며 떠드는 내 이야기가 별로 달갑지 않았는지 정색하며 말했다. 우린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가 평소와 달리 진지하게 말했다. 그렇게 똑똑한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 전혀 없지.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질 뿐이야.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건 죄악이야. 사람은 거북이처럼 자신 속으로 완전히 기어들어갈 줄 알아야 하는데. 그 말과 함께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자 나는 집중하려고 했었고 데미안은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한참 뒤 그가 앉아있는 옆쪽에서부터 어떤 특이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비어있음, 차가움 또는 그 비슷한 느낌. 마치 그 자리가 갑자기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그 느낌이 차츰 답답해지기 시작했기에 나는 옆을 보았다. 거기에는 내 친구가 언제나처럼 반듯하고 올곧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무언가가 그에게서 나가버린, 내가 전혀 모르는 무언가가 그를 둘러싼 모습이었다. 나는 그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은 무엇을 바라보지 않았고 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냥 멍하니 자기 속을, 아니면 아주 먼 곳을 향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입은 목재나 돌로 깎아놓은 듯했다. 얼굴은 창백하여 마치 돌처럼 한결같이 파리한데 갈색 머리카락만이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두 손은 자기 앞 의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돌이나 과일 같은 물건처럼 고요하고 생명이 없이 발휘하고 움직임이 없었지만 힘없이 느슨하게 풀린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강인한 생명을 감싼 단단하고 좋은 껍질 같았다. 그 모습에 몸이 떨렸다. 그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하마터면 큰 소리로 말할 뻔했다. 하지만 그가 죽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마법에 사로잡힌 듯 그 얼굴, 그 돌같은 창백한 마스크에 눈길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저게 데미안이다. 그 전의 모습, 나와 함께 걷고 이야기할 때의 그는 절반만 데미안이었다. 이따금 어떤 역할을 하고 거기 적응하고 좋은 마음에서 함께하는 절반의 데미안이었다. 진짜 데미안은 지금의 모습, 돌로 된, 태고를 간직한, 짐승과 같은, 돌과 같은, 아름답고 차가운, 죽어있으면서 동시에 들어본 적 없는 생명으로 은밀히 가득 차 있는 저런 모습이었다. 그를 에워싼 이 고요한 공허, 이런 에테르와 별의 공간, 이 고독한 죽음. 순간 그가 완전히 자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음을 느끼고 나는 전율했다. 나는 저토록 고독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지 못하고 그는 내게는 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마치 이 세상의 가장 먼 섬에 있는 듯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 말고 아무도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거의 알지도 못했다. 틀림없이 모두가 보고 모두가 전율하겠지. 하지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처럼, 내 생각에는 이교의 신처럼 굳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이마에 앉아 코와 입술 위를 천천히 기어갔지만 그는 주름살 하나 짓지 않았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나? 무엇을 느끼나? 대체 하늘에 있나 지옥에 있나? 그에게 그걸 물어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업 마지막에 그가 다시 살아나서 숨을 쉬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길이 내 눈길과 부딪혔을 때 그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대체 어디서 돌아왔을까? 어디 갔었나? 그는 지켜보았다. 얼굴색이 다시 돌아왔고
두 손도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갈색 머리칼은 이제 빛을 잃고 지친 모습이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침실에서 몇 번이나 새로운 연습을 했다.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눈을 고정시키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얼마나 오래 견디나 무엇을 느끼나를 알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냥 피곤해지면서 눈꺼풀에 심한 경련만 일어났다. 곧이어 견진내가 있었지만 그 일은 내게 아무런 중요한 기억도 남기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어린 시절은 내 주변에서 떨어져 부스러졌다. 부모님은 살짝 당혹해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누이들은 완전히 낯설어졌다. 각성이 일어나면서 익숙한 감정들과 기쁨들이 변질되고 빛이 발했다. 정원의 향기가 사라지고 숲은 유혹하지 않고 내 주변의 세계는 낡은 상품의 떨이판매 같이 김 빠지고 자극이 없고 책들은 종이, 음악은 소음이 되어버렸다. 가을 나무 주변으로 그렇게 잎사귀가 떨어진다. 나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비가 나무에 내리고 햇빛이나 서리도 내리지만 나무는 천천히 가장 내밀하고 가장 깊은 속으로 점점 더 움츠러든다. 나무는 죽지는 않는다. 기다린다. 방학이 끝나며 나는 다른 학교로 가기로, 처음으로 집에서 멀리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때때로 어머니는 가까이 다가와 미리 이별을 고하면서 특별한 애정을 담아 내 마음에 사랑과 향수와 잊을 수 없는 것을 불어넣었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다. 나는 혼자였다.